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첫째로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계약법, 마지막으로 민사특별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민법 총칙은 이 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 이후 공부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기본 이론에 어떤 기둥을 세운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한테 그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까? 이 문제를 우리는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기본적으로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명문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1조에 있는데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표의자 말한 사람과 그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보충 서로 간에 보완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도달주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달이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도달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죠. 어떠한 내용이 그 내용을 받을 사람한테 왔을 때 도달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의미가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안 들어가요. 결국은 그 상대방이 받아야 할 내용에 알 수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되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요,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사회 통념적으로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즉 객관적으로 볼 때라는 뜻이죠. 객관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도달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 바로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지한 상태가 아니라 요지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내용을 모두 안다라는 뜻을 요지, 아는 것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지한 상태가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면 알 수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도달주의 원칙이다. 원칙. 다만 이제 예외는 있기는 합니다. 그 예외는 바로 우리 민법에 또는 특별법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발송하면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는 일반적으로요, 발신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신주의.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따지지 않고 발송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효력은 이미 상대방한테 발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이 발신주의는 주로 획일적으로 그 법률 효과 시점을 정해야 필요했을 때 그때 발신주의를 많이 선택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이 기본 및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요 암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도달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가 이거는 명백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도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제도로 들어가요. 대리.
이 대리제도란 것은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래 당사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그 거래 행위를 해달라고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당사자가 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 의무는 거기에 위임한 당사자가 가져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리는요, 여기 보다시피 개념은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 본인의 이름을 대리인이 사용해요. 나는 본인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 거래 행위를 당신하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름을 밝혀요.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과 이러한 거래 행위를 한 내용이 그 효과가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본인한테 직접 귀속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의 의미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직접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그 토지의 가격을 잘 모르겠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살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고향에 있는 그 토지를 갑이 도해지에서 팔려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인 을한테요, 그것을 맡깁니다. 당신이 좀 알아서 팔아줄래? 그것을 당신이 팔아주면 내가 당신은 고생했으니까 내가 일 처리한 비용은 내가 충분히 드리겠다. 그래서 둘이가 합의하죠. 합의하니까 을이 좋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대신에 그 처분할 권한을 줄게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줍니다. 이때 이제 나 대신에 할 수 있는 지위를 주는 것을 대리권 수여라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대리인.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토지를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병이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의 이 토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요, 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을을 만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을이라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본인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 매매 계약은 을인 내가 지금 너하고 거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마는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은 전부 갑의 권리를 파는 거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팔 수 있도록 내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었어. 이것을 병한테 보여주고 이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 매수한 사람이죠. 매수한 사람은 을과 계약은 체결하지만 갑의 소유권을 내가 사는구나 라고 알게 되죠. 을의 의사에 의해서, 그죠? 이때 이 병이 이렇게 을과 계약을 했지만 권리와 의무 관계라는 효과,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받고 대금 지급하고 하는 이 관계는 이 갑과 병 사이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과죠. 이렇게요. 즉 매매 계약으로부터 효과가 이렇게 본인 갑이라는 사람하고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귀속됩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병은 갑에게 여기에서 매매 계약할 때 약속했던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거래 관계가 완성이 돼요. 이때 우리는 대리제도의 특징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래해요. 그런데 그 거래하지 아니한 갑이라는 사람한테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행위 주체와 권리 의무 가져가는 주체가 여기는 분리되죠. 이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대리의 큰 기능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내용을 잘 몰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다 맡겨버리고 그 결과물은 이 갑이라는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갑이라는 사람은 다른 일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자기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대리제도를 이용하면 바로 개인이 사회적 활동을 넓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하냐면 사적 자치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기능이 바로 대리의 기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생활관계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대리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대리제도다. 자, 그러면 이때요, 대리가 이루어지면 대리에는 3면 관계가 생긴다. 3개의 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3개의 면. 그 3개의 면은 앞에서 봤듯이요, 갑과 을 사이의 1개의 면, 을과 병 사이의 1개의 면, 그리고 병과 갑 사이에 1개의 면이 생기죠. 그래서 1면, 2면, 3면, 이 3가지 면이 대리가 적용되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본인 갑과 대리인 을 사이에 발생하는 이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이 매매 계약한 거죠. 이 대리 행위 관계라 합니다.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를 대리 행위 관계, 행위했으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했잖아요. 행위 관계다. 이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는 여기에 있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귀속되죠. 이걸 우리는 대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가 각각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3가지 면을 우리는 대리의 3면 관계라 하고, 이것이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리의 3면 관계를 정리하면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각각 생긴다. 대리권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다. 그렇죠? 대리 행위 관계는 즉 거래 행위라는 매매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 관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대리 행위인 매매 계약으로부터 권리 의무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리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다. 즉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렇죠? 대리인이 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의 결과인 권리나 의무라는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기속되죠. 이게 바로 뭐다?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제도에서는요, 복대리라는 제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리 앞에요, 복자가 붙었잖아요. 이 복이란 말은 거듭이란 뜻입니다. 거듭. 그러니까 대리 관계가 거듭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대리는요, 어떤 형태냐면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대리라는 제도가 발생해요. 이게요. 자, 보면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대리권 내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대리를 하도록, 본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 하나 선임하는 거예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해요.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한 이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대리하냐면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합니다. 여기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아주 어렵죠. 이 부분이 혼란이 생기기 쉬워요. 선임하는 주체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선임을 딱 하면요, 그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는요, 본인을 대리하기 위해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대리인 만드는 제도예요. 이걸 복대리를 한다. 자, 이 말을, 요 의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래 되겠죠. 우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한테, 믿을 을한테 이렇게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 되죠. 대리인. 자, 그러면 원래는 대리인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상대방과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과, 그렇죠, 상대방, 이 사람과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대리라는 것은 이 대리한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일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을이 자기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정이라는 사람한테요, 이것을 맡겨요. 을이 정한테요, 야, 정, 너가 저기 갑이 나한테 부탁한 저 소유권을 좀 처분해달라고 했는데
정 너가 좀 처분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 을이 정이라는 사람을 다시 대리인하라고 선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상대방 병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정이라는 사람은 대리인 을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란 거죠.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죠? 바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을 정이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사람은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해결하고 있다. 이때 이 정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라 한다? 복대리인이라고 칭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복대리요. 자,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 그렇죠? 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본인을 대리하라라고 선임했을 때 이 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본인의 대리인 지위를 갖는 복대리인이다. 그러면 이 정과 상대방 병이 대리행위인 매매 계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여기 있는 갑과 병 사이에 이렇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정이라는 사람의 복대리인이 들어오면 역시 복대리도 대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명관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리하면 삼명관계가 존재한다 했죠. 그 삼명관계가 뭐랬어요? 대리권관계, 대리행위관계, 대리효과관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갑과 본인, 정, 복대리인, 이래서 대리권관계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라는 매매계약을 하죠. 이게 뭐예요? 대리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기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효과가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대리권관계, 대리행위관계, 대리효과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선임한다. 두 번째요, 그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으로부터 선임은 받았지만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는 과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마음대로 선임하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복임권이라 그래요. 대리인에게 과연 복임권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정리를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임권은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신뢰를 받아서 신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일시켜버리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시켜버리면 본인의 의사에 위반될 우려가 크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일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뢰에 기초하여 발생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 대리는 달라요. 이 법정 대리는 앞으로 우리가 대리제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법정 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미성년자한테는 부모라는 친권자가 있죠. 이 부모인 친권자는 우리 민법 규정에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부모 책임지고 그걸 담당해라는 거죠. 그래야 그 미성년자 자기의 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법에서 민법에서 정해놓은 대리인이다 해서 법정 대리인이라 그래요.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인이다. 그러면 그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뭐죠? 결국은 그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관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에게서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는 언제나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자. 그렇게 해야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는 그 임의 대리인에게 복임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미선자처럼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처리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언제나 본인 걸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복인권의 인정 여부를 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복대리는 바로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대리권은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으로부터 선임받는다. 두 번째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으로부터 선임을 받았지만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세 번째요,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이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의미는 무권대리라는 의미부터 먼저 설명해 보면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상대방과 거래할 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져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거래하면서 나 대리인이다, 나 저 사람의 대리인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다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겠죠. 이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대리의 사명관계가 온전해야 이런 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대리권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대리행위 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대리 효과가 발생해요. 이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대리인은 상대방과 대리행위했다면 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의 재산이 제3자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권 대리인이다라고 하면 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 권리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바로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 그럼 여기 협의란 말은 뭐냐? 협의란 말은 대리 중에서 무권 대리에는 큰 넓은 의미의 대리도 있고 좁은 의미의 대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를 협의의 무권 대리라 해요. 그러면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를 뭐라 하냐? 그래서 우리는 광의의 무권 대리라 그래요. 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 광의의 무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뜻이에요. 그러면 이 광의의 무권대리는 당연히 협의의 무권대리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이 광의의 무권대리에 들어가요. 즉 무권대리 중에는 협의의 무권대리 외에도 표현대리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정리할 것입니다. 즉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한 형태다. 그래서 표현대리를 제외해버리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될 것이고,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합쳐버리면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광의의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대리권 자체가 대리는 사람한테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든 대리권이 진짜 없든 관계없이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광의의 무권대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왜 이렇게 무권대리 안에서 나누어 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여기에 표현대리라는 의미가 큽니다.
이게 표현 대리래요. 표현은 실제로는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한테는 대리권 없어요. 그러나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마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내용이 본인이 뭔가 잘못한 책임질 사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래하는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볼 때는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리권이 있는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권 대리, 즉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거래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제도예요. 즉 광해의 무권 대리 중에서 마치 유권 대리처럼 취급해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표현 대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취급은 유권 대리처럼 취급합니다. 그런 면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와 분리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무권 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